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지구인 사적 모임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지역사회 사회통합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저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이고요. 전 주로 이 사회통합이나 교육, 아동 청소년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청년 박동찬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은 이제 8년차네요. 네, 여기서 유학 생활했고, 지금은 이제 이주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네. 문나이에 비해서 활동 너무 길. 깜짝 놀랐어요. 그럼 18에 왔다는 거예요? 19쯤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중국 동포타운 신문 편집 맡고 있는 김정래입니다. 제가 이 가리봉에 산 지가 만 16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리봉 역사에 대해서는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먹으면서 재밌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오늘 또 지역 주제가 지역사회와 사회통합이거든요. 그래서 또 중동포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서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이제 있어 왔는지를 조금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정현 선생님부터. 네.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지역사회에 있는지 살고 계시니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 변화라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과거에는 이 거리도 좀 좁았고 간판들도 중구난방이었고 일치하지 못하고 좀 그랬는데 요즘 길도 정비됐고 간판도 정비되고 좀 깨끗해지고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좀 개변됐는데 사람들이 의식 수준은 개변 안 된 부분이 있고 더욱이는 저는 좀 사회 보는 게 항상 삐딱한 시선을 좀 보기 좋아하는 그런 글들 맨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 도시재생 사업 통해서 오히려 이 선주민하고 이주민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도시재생 사업 함으로써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동포사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내국인들을 차지하는 문제. 여기 거주 비례를 따지면 75%가 중동포입니다. 한족이 좀 있고. 내국인들은 주소는 여기 뒀지만 실제 살지 않고 이렇게 따지면 85% 이상 넘습니다. 이주민들이.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냐? 거의 내국인 위한 사업이거든요. 건물주를 위한 사업이고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 동포들에게 혜택 돌아간다는 내국인들이 반발 심합니다. 그걸 왜 그 사람들은 혜택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주인하고 이 손님이 이런 주객 관념이 머리에 확 와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국가에서 어떤 나오는 사업은 우리가 혜택 봐야 된다. 이런 게 좀 심각해요. 이렇게 문화의 거리 이런 조성 사업 이러면 달랑 우리 신문사 앞에 문화거리라고 조형문을 크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 문화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제안했죠. 이 문화의 거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면 서로 이해하는 좀 강의도 하고 선주민들 대상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회는 일방적으로 마이너리티들 소수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수가 따라와야 된다 우리한테. 근데 저는 그런 단계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상호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뭐 융합이든지 뭐 통합이든지 공존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 해라.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독재 선생님은 어때요? 지금 오신 지 8년 됐죠? 네, 저 8년 차입니다. 만 7년 그러면은 됐고요. 그때 딱 오셨을 때 봤던 거하고 지금 보던 거하고 차이가 좀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주민이라고 상정했을 때 굉장히 균일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사이에 많은 이제 계층 안에서의 어떤 분화가 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자 제도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제 계층 상승의 그런 욕망을 이루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직도 이제 가리봉동의 쪽방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런 정체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여기서 뭐 석박하기 취득하고 진짜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다른 동네로, 이른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뭐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늘 이제 슬럼화되고 낙후된 그러한 지역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뭐 강남으로도 가서 이제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좀 더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가서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가장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호명되는 그러한 친구들, 호명도 사실 제각각이잖아요. 뭐 다문화 청소년이라고도 그러고 중도 입국 청소년, 또 뭐라 그러죠? 요즘 뭐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도 그러고, 참 용어가 복잡해요. 그런 친구들이 전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뭐 잘 모르거나 또는 뭐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 동포분들은 과리봉동에 다 모이는구나 이 거리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뭐 유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는 잘 오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는 선택의 기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아직 떠나고, 그러면 처음에 한 10년 전, 15년 전 처음 이제 초기에 오셨을 때는 그땐 대부분이 여기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막 그 안에서 사회가 분화되면서 많은 곳을 다른 거 떠나시고, 그럼 여기엔 결국 또 누가 남고 누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그 거주 특성상의 쪽방들 많기 때문에 입구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동네에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걸쳐서 돈도 좀 벌고 좀 나아지면 다른 데 가고. 여기 일종의 여하튼 뭐 이제 최초 정착지이자 입구이자 뭐 이런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거 유효하고, 그래서 이 저녁편이 이제 다시밤 그때부터는 이제 이 거리가 또 사람들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중국의 한족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민정책 쪽에서 볼 때 이 가리봉 지역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삶의 지역이긴 한데, 아까 김정용 선생님께서,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중국 동포라는 건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한국의 저희 재외 동포의 그 이민 정책의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국 동포에서 우리의 동포라는 그런 아주 호의적인 감정과,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그게 이중적인 게 다 중국 동포들한테 저희가 이미지로 이렇게 씌워져서 나타나는 게, 아까 언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저희가 중국 출신이 한족이든 동포든 80%거든요. 언론에서 늘 주택 구매자 중에 80%가 중국 동포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80%인데. 그리고 또 그 건강보험도 80%가 중국 동포다. 근데 80%가 중국 동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마치 중국 동포가 무슨 편익을 누리고 좀 더 이제 밝은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동네가 선양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는 이 서탑 지역이 있는 동네예요. 요즘 많이 이제 뭐 사드 이후에 많이 빠져나가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되게 이제 콘텐츠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거리가 그 코리안타운이거든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해외 지역의 코리안타운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광명소,
어떤 현지 토착 주민이라든지 선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어떤 관광 명소화 되었는데 비해서 가리봉동 지역이나 대림동 지역은 일종의 그냥 밀집 거주 지역의 이미지만 있지 그게 무슨 관광 명소라는 이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소장님이 오면서 여기 앞에 무슨 문화의 거리라고 말해주셨는데 간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지 사실 여기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 전에 동포사회에서도 대림동을 뭔가 차이나타운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그리고 저희 또래들한테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대림동을 기피하냐. 실제로 저희 또래들 중국 출신들도 요즘에는 대림동에서 모이자고 하면 막 칠색팔색을 합니다. 막 좀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하나는 대림동의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먹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차이나타운이라고 상정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장소는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이 아니거든요. 인천이 차이나타운이거든요. 그쪽에는 단순한 뭐 짜장면이라든지 먹거리만이 아니라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어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문화적인 깊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명소화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 지역은 좀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범죄도시나 청년경찰이 끊임없이 이제 뭐 대림동이라든지 가리봉동 지역을 범죄 우발 지역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저녁에 뭐 칼부림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화하고 미디어에서 프레임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당사자들마저도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 유지민들은 늘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똑 부러져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어투는 괜찮나?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뭐가 되지 않나? 또는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방구도 좀 붕붕 끼고 어떤 때는 또 한국 사람 욕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주민은 한국인 사이에 있으면.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뒤통수도 얘기도 하고 뒷담화도 좀 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딴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 한 구석은 있어야 버티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실은. 근데 그런 공간이 여기가 아닌가? 이주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적으로 다수가 됐을 때 굉장히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사실 대림동도 가리봉동도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굉장히 시끌벅적하거든요. 거의 발 디딜 틈 없는 물새통처럼. 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그 휴일을 맞아서 여기 와서 뭐 동창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면서 회포를 풀고 그동안 자신의 어떤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함 같은 거를 이제 한풀이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게 생기는 거에서 그런 공간으로서의 또 역할도 여기가 수행하고 있지 않나 사실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도 결국은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는 사회이고 초기에 이런저런 잘못을 했지만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통합 활동도 여러 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와서 놓고 보니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줄어들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거주 지역의 소수민족 30% 이상이면 자치 그런 정부 씌워주고 지금 그 장백형 같은 경우에 그 북한 맞은편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17% 제가 96년도 갔을 때 거의 17%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없애거든.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인 받침이고 그 다음에 그 간부 그 등용 쿼터제 소수민족 간부 쿼터제 그런 것도 이제 돼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존족분들이 산재지에 가는 사람들 더 차별 없어요. 더 당당해요. 더 당당하고 거기 뭐 전혀 무슨 뭐 내가 존족이 돼서 위축받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연변 쪽에서 뭐 이런 또 시비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산재 지역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그래서 이게 그 여러모로 정부의 뒷받침 없는 한 이게 사회적 거리가 좁혀질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고 지금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뭐 개인이 성장할 때면 그 해결되겠지만 기존 세대들이 사는 한 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난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이주민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저희 다문화 수용소자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개방성이건 관계성이건 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점차 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안 좋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해결을 못하면 이게 사회로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이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시 분포를 이렇게 쫙 보면 사실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언권은 완전 이제 재외동포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90몇 프로가 다 재외동포고 다른 이주민이 못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주민 사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약간 뭐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가려지는 막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근데 이주민이 같은 이주민 입장이면서도 또 결혼 이민자는 우리는 또 달라 뭐 재외동포는 우리는 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서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도 이게 집단화돼서 어떤 식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마련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이 요즘에 댓글 문화가 너무 팽배하면서 저는 댓글을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댓글에서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취직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 표적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외부 사람한테 돌리다 보니 그 중에 한 표적이 이주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도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먼저 풀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언론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데 저는 언론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마치 이게 진리이고 정의인 양 이렇게 이주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할 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두려운 게 언론이고 저희가 연구를 끝내도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언론이에요. 언론 네. 한마디면 그게 다 말살 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그 이제 언론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뭐 그렇게 또 제도도 중요하고 다 바뀌어야 되지만 또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급할 때 전화할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없고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한 명이 없다. 근데 이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이제 뭐 건강센터, 중에 이제 다가센터에 가서 결혼이주민들하고 만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국 거주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내가 급할 때 또는 아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한 명의 아는 학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고 한국말이 능숙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한 명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거기가 그게 시작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떠들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관계를 해야 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의식이 바뀔 거고, 인식이 바뀌면 다른 건 다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15년, 20년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내 이웃하고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저 한국인, 중국인,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동산생 혹시 아이디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한 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고민들 혹시 안 나눠요? 근데 뭐 요즘 서로 이제 한탄들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요즘에 어쨌거나 이주민이나 이제 뭐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굉장히 가시화된 존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뭐 다문화 프로그램, 상호 이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좀 약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다문화라고 하고 상호문화라는 이름으로 기획되는 프로그램들 속에 다가 있느냐, 상호가 있느냐, 결국에는 굉장히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약간 유계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하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철저하게 어떠한 한국인의 눈높이에서 기획돼가지고 그걸 이제 이주민은 이러한 틀과 틀 속에 들어오라, 참여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부터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일종의 국가적인 기획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문화 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일종의 국민 만들기의 그러한 기획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거대 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미시적인, 그러니까 이주민을 이제는 그 이주민이라고 끊임없이 소환하고 호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젠 주민으로서 진짜 그 개인으로서 좀 전환하고 뭔가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주민이나 뭐 선주민이나 이렇게 물론 그 사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를 부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정체성의 정치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더 강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주민들이 자기 성원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관용만 바래야 되고 배려만 바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그 이제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뭐 새마을 분여회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 이런 데에서는 이주민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데 유독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자율방범대.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여기는 외국인 범죄 우발 지역이다. 외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그런 한국 사회 언론의 그런 프레임을 다들 내재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되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시적 변화가 사실은 나중에 뭐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씩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에 일하기 전에는 외국인이나 이민자, 외국 출신인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저도 연식이 좀 된지라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지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낯가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에 저희가 예멘 난민 그 일이 있었을 때 난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약간 예를 들면 아이들의 문제라던가 우리가 도의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5점 만점에 4점이 넘을 정도로 우리가 이거 아이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건강권은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이라면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로 그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다거나 그 선봉주자가 내가 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일상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언젠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으로서의 뭐 이제 존중받고 통합되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이제 거쳐오고 있고, 그럼 우리가 뭐 정치권을만 바라보거나 또 언론만 바라보지 말고 나는 뭘 해야 될까 계속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들을 조금 뭐 해답이 아니더라도 그 얘기들을 계속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는 모르겠고 또 할 수 없이 정책 얘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네. 그게 나는이지. 정책적으로 다 얘기를 하자면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외국인 정책이 내년부터 4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4차가 들어갈 때 굉장히 지역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저는 지역이 강화가 되면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기대가 있는 게, 사실 여태까지 법무부가 뭐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만 여가부는 결혼임자와 자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는 사실 출입국 관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맨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근데 저희가 그 정책의 영역을 한 5영역으로 나눌 때 그 지방이나 지역 정부가 중요한 영역들이 통합 영역이랑 인권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앙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민이 어떻게 살고 복지 문제라던가 뭐 자녀 교육 문제라던가 이렇게 피부에 닿는 문제들은 사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합의 정책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갔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좀 강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주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개인적인 노력들도 물론 계속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랑, 저는 교육 부분도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 저도 학교 교육 되게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교과서가 바뀐다고 바뀔 거냐, 왜냐하면 전달하는 교사가 안 바뀌면 교과서가 바뀌어봐야 소용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체험식에 그게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가 됐든 문화가 됐든, 여기 문화 콘텐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만큼 노는 거 좋아하는 민족, 또 민족주의인가요? 어쨌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놀다가 섞이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놀다가 섞이고 밥 먹다가 섞이는 게 저게 식문화 중요하고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갖고, 그런 식의 뭐 어떤 지방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진다면 좀 더 그런 기회들, 아이들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교육이랍시고 막 다 정답을 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동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긴장 안 해도 돼요. 밥을 먹다가 뭘 먹죠. 경우에는 인위적인 기획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의 뭐랄까 밀도라고 해야 되나? 네, 밀도와 빈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이 가리봉이라는 밀집 지역에서 이웃 관계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상적인 자발적인 사적 기회를 만드는 것들은 그냥 맡겨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결국은 기획이거든요. 근데 그 기획이 인위적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만남의 질이 부족했을 수 있어. 만남의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어. 또는 기회를 만드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할 수 있어. 결국 이렇게 따져들지 않으면 다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 사실 다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만남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철학의 부재에도 좀 꼽고 싶은데, 굉장히 누군가와 갈등하고 부딪히고 모순을 겪는 걸 좀 기피하는 경향을 내재화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제 이주민을 상대할 때는 꼭 약간 뭔가 그 사람들과는 이제 마찰 없이 잘 지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든지 도덕률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주민도 사람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미안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지금 부부들끼리도 매일같이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랑도 겪는 갈등을 유독 이제 나와 이질적인 타자와의 그런 갈등은 좀 유별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피하고 우려하는 것보다는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마모되고 맞춰진다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한국 정부 5년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날이기도 한데 그동안 남북 관계를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이 이제 상호 왕래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상 선언도 도출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기획에 있어서 인위적인 만남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 기획적인 만남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것도 기획적인 만남의 일환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누구에 의해서 기획된 만남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좀 선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획이 아니라 정말 쌍방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갖추어진 짜여진 틀에 이민자들을 개입시키고 이주민을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기획된 프로그램들 보면 그 기획 단계나 준비 단계에 이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려면 제도적인 사실은 기반도 좀 있어야, 그죠? 근데 그걸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좀 무리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전에 EU에서 만든 사회통합 이제 정책 담당자들을 위한 10가지 원칙? 이런 거 보니까 제 1번이 통합은 역동적인 쌍방향 교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열심히 그냥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 사람끼리도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제일 안 친한 게 밑에 집 사람이에요. 사실 저희들도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밑에 집 사람들 눈치 보기 힘들고 위에 집 애들 뛰는 거에 신경 못 세우고 옆집에서 손님들 많이 끌고 와서 시끌벅적하는 거에 신경 못 세워서 옆집 사람이 오히려 안 친해요. 예. 선생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사회적 거리감이 줄지 않았잖아요. 계속 만나긴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그 만남의 밀도나 빈도나 이런 것들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지역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또 공동체 이익과 관계되는 게 만약에 제가 어떤 분들 저하고 얘기는 가리봉에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가리봉 구의원으로 좀 출마하지 그만큼 경력 쌓고 사회적 해놨으면 그럼 만약에 출마한다 그럼 이 지역민들이 굉장한 반발 들어요. 여기서 지역민은 누구예요? 선주민들 굉장히 반발돼요. 예를 들어 제가 구청에 가서 무슨 활동하고 좀 기여한다. 그럼 이 선주민들도 반발합니다. 그게 강해요.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이익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수단 지역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참여 안 하고 원래 참여해서 좀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걔한테 자꾸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입으로 빠져요. 빠지고 민변 독서 모임 이런 데 또 적극적으로 가요.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독서 모임은 제가 책 계속 보고 글 쓰기 좋아하니까 그런 데 또 참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자꾸 들어감으로 하여
어떤 배우는 것도 많고 교류도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되게 편해요. 다 한국 분들인데 거기 뭐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민변인데 그 독서 모임에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계속 이렇게 참석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2012년부터 지금 7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동포도 여러 분 데려갔어요. 다 견지 못해. 한두 번 가고 다 기권해. 안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여유 시간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분들조차 한두 번 가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정말 내가 뭔가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배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주민하고 선주민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제 요즘 농촌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도시에서 살다가 이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동네 이제 강원도 영월에 삼도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곳이에요. 이렇게 삼도리 마을 축제라는 걸 하는데 이 축제 삼도리가 뭐냐면 굴러온 돌, 불러올 돌, 박힌 돌 이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이장님이 이제 굴러온 돌이에요. 이주민이야. 도시 이주민. 네, 네. 근데 이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이장 선거를 하는데 본인이 추진한 건 아니고 자기는 이주민이잖아요. 이장 선거를 하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칠싹둥이는 이장을 할 수 있어도 외지는 안 돼. 이렇게 하셨대요. 네, 이게 무슨 뜻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주민하고 한국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한국인 사이에서도 농촌과 도시 이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마을이 7, 8년 후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래서 하루 1년에 7, 8가구씩 늘어나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옆 동네는 아직도 서로 이주민하고 본래 농촌 거주민들 사이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 마을은 뭐가 문제였어? 뭐가 잘 된 걸까? 맨날 들여다보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잘 됐는지. 근데 핵심은 새로 그렇게 들어왔던 여러 이제 도시 이주민들이 뭔가 해보려고 뭔가 계속 움직였어요. 예. 그러다가 그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갈등도 있었죠. 갈등 빚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과정 끝에 이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동찬 선생님 말씀대로 초기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 관계를 더 밀착시키지 않으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건 아닌가? 들거든요. 조금 더 점프를 해야 된다. 들고 그게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한테 그 4차 얘기가 나오셔갖고 지역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한다길래 또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주민들이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조금 더 뭐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지역을 통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통합의 관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쌍방향적이어야 되고, 저희가 통합의 3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이나 대한민국이 이민자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민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상호 유대, 뭐 이 3가지가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이민자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근데 앞으로는 요 권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 수탁 연구 중에 하나도 그 영주 귀화자의 권리에 대해서 그 교육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영주자 귀화자를 받아들이면서 시민권이라는 의식을 안 주고 그냥 영주 귀화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함께 살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우리도 계속 하면서 정책적인 포커스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물론 재외동포들은 뭐 계속 사실 분들이지만 사실 2015년까지는 규모로 봤을 때 정주 인구보다 그 순환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은 떠날 사람 이거였는데 2015년 넘어가면서 이게 비율이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정주인이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고
이주민 중에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통합의 관점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 추진기 뭐 이런 식의 표현은 하긴 하는데 조금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지역 부분도 강화되고 시민권 부분이 강화가 돼야 이게 시민권이 누려야 될 권리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도 당연히 다 되는 건데 본인이 그거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마무리에 이제 우리 해야 될 시간들이 와서 이제 그냥 한마디씩 하시면 정리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도 조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주민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게 예를 들면 금천구 교복 조례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에겐 그 교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역에 있는 교사랑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이제 같이 함께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내서 차별 없이 이제 지급을 하기로 한 건도 있었고 또 그 이제 또 교육 관련 사례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번에 그 비대면 온라인 지원금 학생들한테 주셨던 15만 원 이심하셨던 거 그것도 처음에는 외국인 학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사실 구로의 그 훌륭한 선생님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면담하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부터 우리는 차별 없이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결국 교육청에서는 안 줬지만 그 각 지역 교육청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다 바꿔낸 거거든요. 그런 변화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의 처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도 결국엔 국가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이뤄내지 못했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뭐 또는 다른 뭐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급을 안 했다가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또 전부는 아니지만 또 어느 데는 또 일부만 주기도 하지만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깨달은 또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바뀌는구나. 같이 살아야구나 인식이 또 새롭게 시민들 사이에서 운동으로 바뀐 것도 있다. 사례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래서 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같이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성과도 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가 계속해서 저는 이제 화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리 말씀은 선생님부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 뭐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 거리 좁히는 어느 일방이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방에서 다 노력해야 될 문제고 거기에 이제 제도 성적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같이 가야 되고 뭐 저는 항상 반대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이런 말은 정말 반대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그런 경험했는데 항상 건국 때보다 지금 무슨 뭐 얼마 늘어났다. 건국할 때보다 얼마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형적으로 비해야 되는데 자꾸 정적으로만 비하니까. 네, 저는 그래서 물론 과거보다 나아진 건 확실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가 있는 한국인들 125만이었대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25만을 줄었대요. 그러니까 100만이나 뒤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뭐 중국 정부의 뭐 정책이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현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여기서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공적 마스크 문제는 존재했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괜찮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어쨌거나 저희 세션이 이제 또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세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통합이란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거, 뭔가 양자나 혹은 양자 이상의 주체가 하나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통일 부르짖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일부 학계에서는 이제 통일 대신에 탈분단으로 가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듯이, 저는 통합이라는 그런 외침 안에는 우리의 목적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하고 뭐 할 건데, 통합을 이루는 목적이 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통합보다 그냥 통합이 약간 한국적으로 동화시키거나 아니면 편입시키거나, 또 사실 이게 또 문화다양성이란 키워드와도 좀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색깔이 정말 레인보우처럼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데, 통합은 결국 한 가지 색깔로 이제 도색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구로중학교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교사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주민 문제도 저는 결국엔 이주민 수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적으로 뭔가 한국 사회와 대항하기보다는 그 수가 뭐 200만, 300만, 나아가 뭐 5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이주민의 위치는 언제나 늘 사회적 소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발언권이 이제 선주민에 의해서 많이 제한되고 한국 사회에 의해서 많이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투표율이 너무 낮다,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떠한 머릿수의 논리로 계속 환원시키는데, 거기에 맞서서 정말 더 많은 소수자들, 단순히 이주민 외에 또 뭐 성소수자도 있고,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러한 소수자들과 연대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더 많은 보편을 창조해내는 일이 우리한테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 멘트까지 오케이 깔끔하게. 저는 뭐 짧게,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좋았고, 네, 저도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들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쪽에 발을 디딘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어떤 지향점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같은 곳을 보고 나가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뭐 이름이 통합이 됐던 인권이 됐던 다양성이 됐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함께 사는 문제잖아요. 함께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가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좋은 말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즐거웠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